1975년 10월 영국 요크셔의 한 경찰서에서 한 남자가 자백서에 서명합니다. 살인을 저질렀다고. 그런데 그 남자는 생물학적으로 그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경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닥터 코르보입니다.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의 종류를 꽤 많이 목격해왔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종류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편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은 11살 소녀의 죽음이 어떻게 한 무고한 남자의 인생을 삼켰는지,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어떻게 기어 나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소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세드로스 무어, 영국 요크셔와 그레이터 맨체스터 경계에 걸쳐 있는 황량한 황무지입니다. 드넓고 인적이 드물며 바람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 지명을 영국인에게 말하면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 무어는 이미 1960년대에 한 차례 영국 전체를 뒤흔든 사건의 배경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무지에서 어린아이의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아는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레슬리 수전 몰시드는 1964년 8월 14일에 태어났습니다. 윌시워스 근처에 살던 평범한 11살 소녀였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있었고 집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동네를 뛰어다니고 이웃들이 서로 얼굴을 알고 낯선 사람이 눈에 띄는 그런 작은 공동체에서 살았습니다. 1975년이라는 시대는 아이들이 혼자 심부름을 가고 골목을 돌아다니고 어른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위험은 먼 곳의 이야기였고 폭력은 신문 속의 이야기였습니다. 1975년 10월 5일 오후 레슬리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늦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왔고 경찰이 나왔고 수색대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슬리는 살아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드로스 무어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무어는 아이가 혼자 갈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길을 잃어 우연히 발견될 수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시신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곳에 데려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입니다. 잠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1975년의 영국 법과학 수준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제대로 보입니다. 1975년에는 DNA 분석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생물학적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혈액형을 분류하고 섬유를 비교하고 지문을 대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DNA 프로파일링 기술이 법과학에 도입된 것은 1980년대 중반의 일입니다. 1975년의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증거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았어야 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생물학적 증거가 수집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에서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생물학적 흔적이 채취되었습니다. 이 증거는 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용의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스테판 키스코. 그레이터 맨체스터에 거주하던 이 남자가 어떻게 용의자가 되었는지 정확한 경위는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만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살던 지역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는 지적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사건이 아주 잘 보여줍니다. 경찰은 키스코를 연행해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백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경찰 신문실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질문은 반복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압박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신문관이 원하는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허위 자백은 범죄 심리학에서 오래전부터 기록되어 온 현상입니다. 특히 인지적으로 취약한 사람, 청소년,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놓인 사람에게서 발생합니다. 당사자가 실제로 기억을 왜곡하거나 자신이 실제로 그 일을 했다고 혼란스럽게 느끼거나 혹은 단순히 신문을 끝내기 위해 동의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생물학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1975년의 기술로도 분석 가능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는 스테판 키스코가 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키스코는 당시 의학적 상태로 인해 그 증거를 남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당시 수사팀이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백이 있었습니다. 자백이 있으면 수사는 끝납니다. 다른 가능성을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증거가 자백과 맞지 않더라도 자백이 있으면 자백이 이깁니다. 적어도 1975년에 영국 법정에서는 그랬습니다. 스테판 키스코는 레슬리 몰시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교도소에서 아동살인범으로 분류된 사람이 어떤 처우를 받는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키스코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일관되게 포기하지 않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무죄 주장은 법정에서 가장 흔한 소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샬럿 키스코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무죄를 믿었고 그 믿음을 법적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변호사를 구했고 사건을 재검토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유죄라고 선언한 사람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들이 아동살인범이라는 낙인을 달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DNA 프로파일링. 1984년 영국의 유전학자 알렉 제프리스가 개발한 이 기술은 법과학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혈액형이 아닙니다. 섬유 분석이 아닙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유전자 정보를 범죄 현장의 생물학적 증거에서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등장하면서 1975년에 채취되어 보관되어 있던 그 증거가 다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키스코의 변호인들은 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사건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1992년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생물학적 증거에 대한 DNA 분석이 실시되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그 증거의 DNA는 스테판 키스코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16년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1992년 스테판 키스코는 석방되었습니다. 그의 유죄 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그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그가 20대였을 때였고 나온 것은 그가 40대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사이에 있어야 했을 모든 것들, 직업, 관계, 일상, 그 평범한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샬럿은 아들의 석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테판 키스코 본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진범은 여전히 자유로웠습니다. DNA 분석이 키스코의 무죄를 증명했다는 것은 동시에 다른 누군가의 DNA가 그 증거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프로파일은 기록되었고 영국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DNA 정보를 축적해두고 미해결 사건의 증거와 대조하는 시스템입니다. 1995년에 구축된 이 데이터베이스는 세계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커질수록 미해결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수년이 흘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1975년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그 DNA 프로파일이 데이터베이스 안의 한 인물과 일치했습니다. 그는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었고 그것이 레슬리 몰시드 사건의 증거와 일치했습니다. 2006년 그는 레슬리 몰시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으로부터 3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2007년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질문입니다. 로널드 캐스트리는 1975년에 어디 있었을까요? 스테판 키스코가 신문을 받고 자백을 하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는 동안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영국 사회 어딘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으로 감옥에서 썩어가는 동안 그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31년 동안. 이 사건에서 제기되는 가설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자주 나오는 이야기부터. 당시 수사관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1970년대의 기술적 한계 안에서 주어진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했고 자백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기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자백은 법적으로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생물학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키스코와 맞지 않는다는 것은 DNA 기술 없이도 1975년의 기술로도 확인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키스코의 의학적 상태를 검토했다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이 이 사실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단히 불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허위 자백은 예외적인 일이고 당시 수사관들이 그것을 알기 어려웠다는 주장입니다. 자백을 받았으면 그것을 믿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허위 자백이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것은 이후의 일이고 당시에는 지금만큼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허위 자백이 학술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과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을 적절한 법적 보호 없이 신문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키스코에게는 신문 과정에서 그의 취약성을 보호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1975년에도 존재했습니다. 지켜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불편한 무언가였을까요? 수사에는 압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살해된 사건입니다. 지역사회는 해결을 원합니다. 언론은 보도합니다. 경찰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이 압박 속에서 용의자가 나타나고 그가 자백하면 수사는 끝납니다. 다른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것은 이미 확보된 자백을 의심하는 것이고 그것은 수사관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옳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특히 자신이 이미 결론을 내렸을 때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확증 편향은 1975년에도 지금도 법정에서도 수사실에서도 작동합니다. 공식 기록은 이 과정을 절차에 따른 수사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익한 기술입니다. 이 사건이 영국 형사사법제도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았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신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적절한 성인 보호자의 동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신문 녹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자백 증거에 대한 검토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스테판 키스코가 감옥에서 보낸 16년 위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인류는 이런 방식으로 발전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부서진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증거 보존의 중요성입니다. 1975년에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생물학적 증거가 수십 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그것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이 30년 후에 진범을 특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모든 선택이 그렇게 옳을 수는 없었지만 레슬리 몰시드의 가족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1975년에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났을 때 적어도 범인이 잡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딸을 죽인 사람은 다른 누군가였고 그 사람은 30년 넘게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2007년 로널드 캐스트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 가족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였을지는 제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의라고 부를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2년이 지난 정의를. 스테판 키스코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1993년에 사망했습니다. 석방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그의 어머니도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진범이 특정되고 처벌받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국가가 자신에게 저지른 일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저는 닥터 코르보입니다.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정의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조금 다른 종류의 이야기입니다. 정의가 늦게 도착한 것이 아니라 정의가 도착했을 때 그것을 받아야 할 사람이 이미 없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채취된 작은 생물학적 증거 하나가 수십 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진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말을 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한 남자의 인생이 지나갔습니다. 레슬리 몰시드는 1975년 10월의 어느 오후에 심부름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후 이후로 그 오후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피해자도,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그 가족들도. 단 한 사람, 진범만 제외하고 로널드 캐스트리는 지금 종신형을 복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만족스러운 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닥터 코르보였습니다.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만 수백 년을 살다 보니 조금 느려졌을 뿐입니다.